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성숙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좋은 심리 습관입니다. 저자는 류슈안, 옮긴이는 원영경, 펴낸 것은 다연 출판사입니다. 저자 류슈안은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가 권하는 매일 3분 습관, 성숙한 어른이 갖추어야 할 33가지 좋은 심리 습관에 대해 써있는 책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세상까지 바꾸는 마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심리학인데요. 이 심리학이라는 마법을 잘 활용하면 최소한의 힘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책은 총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 감정편, 유리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2. 자율편, 삶의 규율을 정하는 연습. 3. 이성편,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 4. 관계편,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는 연습. 그리고 세부적으로 33가지 좋은 심리 습관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낭독해 드릴 부분은 감정편, 유리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중에서 골랐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감정편, 유리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중에서 남들이 너무하다 탓하지 말고 내가 유리멘탈임을 인정하라. 남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그 어떤 비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조금만 조언을 건네도 안색이 바뀌어 종일 우울한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 자신의 신경을 거스르는 SNS 댓글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툭하면 평정심을 잃고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쉽게 상처나 충격을 받는 사람들을 속칭 유리멘탈의 소유자라고 부른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 연인에게 차였을 때, 시험을 망쳤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이럴 때는 신경이 예민해져 무슨 말을 들어도 자신을 탓하는 것만 같고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듯하며 위로조차 곱게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늘 이런 상태인 사람들도 있다. 물론 유리멘탈을 가졌다고 해서 이들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뿐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의견에 민감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를 자신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으로 받아들여 자존감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어떤 일의 원인을 판단할 때도 환경적 요소 등 기타 요소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외적 귀인이 아닌 자신의 인격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귀인의 성향을 보이는 편이다. 유리멘탈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 상대가 대놓고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가치없게 여겼다고 생각해 온몸에 가시를 바짝 세운 고슴도치처럼 행동한다. 이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보이는 반응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상대의 말에 끈질기게 반박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여 네가 틀렸다. 사실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냉담하게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와 논쟁을 벌이지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당장의 충돌을 피해 자신의 상처를 보듬을 곳을 찾으며 때로는 자신을 부정했던 사람에게 숨어서 반격을 가하기도 한다. 유리멘탈은 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는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컨대 학자들은 성장 시기의 아이들이 부모에게 과도한 통제나 사랑을 받게 되면 온전한 자아 인지를 형성할 기회를 잃어 유리멘탈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그 극단적인 예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소황제다. 소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국 도시에서 과보호를 받으며 자란 외동아이를 일컫는 말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소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그저 괜찮다를 연발하며 타인이 아이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타인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는 바로 소년범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왜 혼이 나는지도 모르고 부모의 무분별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자란 아이들은 자책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결국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수렁에 빠뜨리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타인의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어른이 되려면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모는 훈육할 때 이것이 아이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과정임을 아이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 일부러 공격해 온다고 생각될 때는 네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상대에게 직접 말할지언정 빙빙 돌려 말하거나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또는 속으로 삼키며 마음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법도 함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 중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래야 아이가 타인에게 비판받았을 때도 심리적 유연성을 발휘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선의의 가르침으로 여기고 발전 기회로 삼아 진짜 확고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원인이 무엇이든 유리멘탈을 가지게 되면 우울과 불안, 초조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이 쉽게 상처받는 타입이라고 해서 자신을 너무 못살게 굴 필요는 없다. 멘탈은 강화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멘탈을 강화하려면 먼저 자각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불편한 순간이 오거든 먼저 이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그 불편함을 한껏 느껴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을지도 모르겠다. 맞다. 그 느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럴 만한 일인지 아니면 그저 관성적인 감정 반응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제3자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게 뭐라고 조언을 건넬 것이며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다 보면 원래 느꼈던 감정들이 어느새 많이 누그러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훈련 외에도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꾸준한 노력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상대를 공격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될 것이 무엇인가? 또 무조건적인 회피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어쩌면 이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또 친구와 가족들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일할 기회나 사람을 잃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다음에는 상대의 말이 정말 좋은 충고는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상대가 정말 나에게 좋은 충고를 건넨 거라면 자신을 낮춰 대범하게 대꾸해보라. 정말 좋은 충고다. 앞으로 명심할게. 이는 결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넓은 도량을 드러내며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과감하고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상대 의견을 인정함으로써 충돌 발생의 확률을 낮추고 호감을 높일 수 있다. 그저 네 의견을 받아들일게 라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니 기꺼이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 처리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곧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가 나와 다른 입장을 가졌다면 그 다름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어떤 의견이 자신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상대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의견을 내세운다고 판단된다면 감정적으로 어깃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그와 대화를 해야 한다. 요컨대 상대의 생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도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도 없다. 상대의 반응과 의견이 우리의 발전을 돕는 자양분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한편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의견을 제시해 단편적인 논쟁은 되도록 피하며 이는 너 자체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소통의 기술이 필요하다. 만약 상대가 나의 말에 반격을 가하며 자신의 주관을 고집한다면 소통에는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기억하자. 상대의 생각을 돌려놓기 가장 어려울 때가 바로 당장 의견 충돌이 발생한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기지를 발휘해 문제 해결 방법부터 생각해야 한다. 유리 멘탈을 가진 상대에게 나의 조언이 필요할까라고 자문해 봐도 좋다. 정말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된다면 서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논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개인적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라. 부디 이 같은 조언이 당신의 감정 반응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길, 소통함에 따라 체면과 내실을 모두 고려해 지혜롭게 유리 멘탈을 극복하길 바란다. 매일 3분 습관, 멘탈 강화 연습법 1. 자각 능력을 키운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느낌과 상대방의 말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연습을 한다. 내가 제3자라면 어땠을까라고 가정해 봐도 좋다. 3.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는 되도록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의견을 단칼에 부정하지 않도록 한다. 4. 자신의 일 처리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 분명히 생각해 본다. 상대의 생각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지도 감정적으로 대하지도 말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부족한 자기애가 우리를 정서적 협박에 휘둘리게 한다. 당신은 정서적 협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물론 납치를 당하거나 공갈, 협박에 시달리는 것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와 당신 모두 또 다른 형식의 협박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지금도 협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협박을 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돈이나 목숨을 욕심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말 한마디는
우리에게 아픔과 죄책감을 안기고 좋았던 기분을 순식간에 시궁창에 빠뜨리기도 한다.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내 부탁을 거절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날 무시할 수가 있어? 네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콱 죽어버릴 거야. 등등 그들이 내뱉는 말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고 우리의 목을 비트는 거칠고 드센 손이 되어 우리의 숨통을 조인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정서적 협박이라고 부른다. 정서적 협박 또는 감정적 억압은 1997년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1998년엔 그녀와 도나 프레이지어가 함께 출간한 협박의 심리학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최근엔 타이완의 심리 상담사 저우무츠가 정서적 협박에서 벗어나라, 내 마음을 올가매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책을 냈는데 중국어권 시장에서 정서적 협박이라는 용어가 핫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정서적 협박은 비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협박자는 항상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와 위협, 압박, 침묵 등을 통해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들 혹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좌절감과 죄책감, 두려움, 부끄러움 등을 안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정서적 협박을 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협박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대우를 당연시하게 된다. 시쳇말로 협박이 먹히는 이유는 협박을 받는 사람이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상황에 타협하고 상대에게 순종하는 방법을 택한다. 왜? 보통 정서적 협박자들은 말 한마디로 우리의 기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숨 한 번으로 당장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예컨대 부모나 선생님, 친구, 연인 또는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협박자들은 대개 나는 또 뭐뭐인 줄 알았더니 괜찮아. 어차피 넌 신경도 안 쓰는 걸 뭐. 너도 알고 있었구나 하는 식의 말들로 운을 뗀다. 예를 들어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모처럼 집으로 돌아온 당신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네 나이가 벌써 몇인데 얼른 결혼해야지. 옆집 애를 좀 봐라. 40이 다 되도록 싱글이니 어디 시집이나 가겠니? 너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 여자는 시집을 가야 인생의 이막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 소개받았던 집안 아들이랑 잘해봐. 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어떤가?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기분이지 않은가? 어쩌면 깊은 한숨과 함께 피곤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정서적 협박의 본질은 해당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데 있다. 가족관계, 고부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 심지어 고용관계에서도 정서적 협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의식하는 한 상대는 관계의 결렬을 무기로 얼마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한 상대는 우리를 조종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가 정서적 협박에 시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관계를 중시하는 착한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정서적 협박은 남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만들어낸 일종의 심리게임 혹은 전략으로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연관이 있다. 어린 시절 나를 돌봐주고 항상 나와 함께했던 사람이 독립적 주체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대신 나와 그 자신을 하나로 묶어
지나친 사랑을 쏟는 동시에 부채감을 안겨주었다면, 그래서 상대와 조금만 거리를 두거나 반항을 해도 이내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러한 죄책감을 다시 상대와의 친밀도와 결부에 생각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정서적 협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권력을 손에 쥐면 자신을 협박하던 누군가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정서적 협박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위협의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능동적 공격성이 높은 유형부터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처벌형 협박자다. 예컨대 이들은 지금 당장 돌아오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집에 아예 못 들어오게 문을 걸어 잠가 버릴 테니까 라고 말을 하거나,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우린 끝이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학대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자해형 협박자다. 이들은 주로 지금 당장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돌아올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테니까. 또는 내 말대로 안 하면 콱 죽어버릴 거야 하는 식의 화법을 쓴다. 세 번째 유형은 책임 전가형 협박자다. 이들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나 인과관계가 부족한 일들을 무기로 내세우는 데 선수다. 예를 들면, 봐, 네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랑 아빠가 싸우게 됐잖아. 오늘 내가 넘어져서 다친 건 어젯밤에 네 걱정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서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식이다. 네 번째 유형은 피해자 코스프레형 협박자다. 책임 전가형 협박자와 유사하지만 이들은 주로 원망의 형식을 빌려 소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다. 우회적인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협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온전히 듣는 이의 몫이다. 예컨대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난 자식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그러니 얘들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지. 애들이 날 안중에도 두지 않는 건 전부 내 잘못이야. 다섯 번째 유형은 도덕성 강요형 협박자다. 이들은 온갖 도덕적 관념을 입에 달고 산다. 부모님 연세도 있는데 그분들 생각도 해야지. 네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안 되지. 애써 키워놨더니 부모님을 떠나 그 멀리서 일을 구하겠다고? 돌아와서도 좋은 일자리는 찾을 수 있잖아. 곁에 있어드리는 게 효도야. 안 그래? 우리 사회에서는 이같이 정서적 협박을 가하고 또 협박을 받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 탓에 다들 어느 정도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 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상적인 부부 또는 연인, 부침성 좋은 친구,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직원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 스스로 역할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특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기고 더 나아가 서로 간의 관계를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의식하며 상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서적 협박이라는 덫에 빠뜨리고 고통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적 협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중요하기도 한 첫 번째는 정서적 협박자와 이치를 논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치가 아니라 정을 앞세운 사고방식과 설득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이치를 따져 그들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에 이미 오랫동안 협박에 시달려 왔다면 먼저 자신의 관성적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서둘러 반응을 보이지 말고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정서적 협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인정에 목말라 하며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한마디로 자신감과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 잘 지낼 줄 알아야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이다. 억울함을 감내해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당신이 믿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도 아닐 뿐더러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어쩌면 그 다음 세대에까지 상처를 안길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협박자를 대할 때는 반드시 정서적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상대를 아무리 사랑하고 또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러니 상대의 자극과 고육책과 지탕과 억지에도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며 협박자의 공격이 완화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다시 상대와 이야기를 나눠 나도 그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실 정서적 협박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과 같다. 그 때문에 이를 끊어내는 데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악순환에도 연결고리가 있게 마련이다. 더 이상 자신의 방식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대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원칙과 경계가 파고들 틈 없이 견고하다면 상대는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라면 네가 떠나면 죽어버릴 거야 라고 집착의 굴레를 씌울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더욱 아름다워졌어 라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정말로 정서적 협박을 가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우리로부터 정서적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우리와 가장 가깝고 또 소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빗나간 사랑에 자신을 가둬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서적 협박은 내적 불안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내게 중요한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내가 너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아갈 테지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함께 손을 잡고 맞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라. 매일 3분 습관, 정서적 협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법. 1. 정서적 협박자와의 이치를 논할 수 없음을 인지해 서둘러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잠시 멈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2. 정서적 경계를 설정한다. 상대를 아무리 사랑하고 또 아무리 중시하더라도 상대의 감정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3. 자신의 원칙과 경계를 견지한다. 상대가 파고들 빈틈을 차단한다면 상대는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달리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4. 사랑하는 사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네가 떠나면 죽어버릴 거야 라고 집착의 굴레를 씌울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더욱 아름다워졌어 라며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야 내 안의 분노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대학 시절 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공연계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연기자였다. 즉흥 연기며 상황극 수업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가르쳐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연기법이었다. 그중 하나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으로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메소드 연기가 그것이다. 예컨대 실제로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씬을 연기해야 할 때 자신의 과거에서 유사 상실의 경험을 끄집어냈다면, 즉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던 과거의 감정을 소환해 관객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는 메소드 연기에 해당한다. 바퀴벌레가 자신의 발등을 타고 올라오는 상상으로 악당의 습격에 깜짝 놀라는 연기를 했다면 이 또한 메소드 연기다. 다른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대로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허공에 주먹을 날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폭력적인 몸짓으로 진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원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지만 외적인 동작으로 마음에 불을 지펴 연기하는 것이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방법과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방법은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다. 한 번은 욕짓거리를 내뱉으며 검은 상자를 집어 던지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다. 물건을 집어 던지다 보니 점점 화가 난 나는 주변에 있던 검은 상자를 연달아 3개나 망가뜨렸다. 이에 선생님은 내가 확실히 분노를 표현하긴 했지만 자제력을 잃은 연기라고 평가했다. 인정한다. 나는 확실히 자제력을 잃었다. 그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그게 너무 몰입했던 걸까? 무대에서 몰입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물건을 집어 던지는 그 동작들이 원래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한 걸까? 훗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당시의 내 상황을 이해했다. 그리고 발사는 감정을 사귀는 방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재된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일반적 상식에서 조금은 벗어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처음엔 그저 외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감정적 동작도 결국 그에 상응하는 내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연기 수업을 통해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행동과 감정의 상호관계는 일찍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주목한 바이다. 이는 100여 년 전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말에서도 알 수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했던 행동이 감정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뜻으로 행동과 감정, 감정과 행동의 상호적 관계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후 행동심리학이 유행하면서 꽤 오랫동안 서양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확장된 일방적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뤘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발산으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파생되었다. 즉 분노가 치밀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깨부수는 등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감정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게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을 더 감정적으로 만들기 일쑤였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다. 감정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해야지 마냥 감정을 억눌러서도 또 마냥 발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 거인 헐크는 매우 좋은 본보기다. 과학자 브루스 배너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헐크로 변신하는 슈퍼 영웅이지만 과거 배너에게 분노는 그저 억눌러야 하는 감정이었다. 헐크로 변신하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헐크라는 존재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폭주기관차요
시한폭탄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한껏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위축된 모습은 그를 더 괴롭히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다.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폭발해 괜한 사람을 잡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행히 훗날 배너는 자신의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 둘이 공존할 방법을 찾은 거겠지. 다른 영웅이 배너에게 어떻게 냉정을 유지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배너 대신 한 말인데 의식이 있는 배너라면 헐크를 억누르지 않고 길들였을 것이라는 소리다. 어벤져스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항하던 마지막 시가전을 기억하는가? 지금은 화를 내도 좋아 라는 캡틴 아메리카의 말에 배너는 난 항상 화가 나 있거든 이라고 말하며 헐크로 변신한다. 이는 배너가 분노를 지배하고 있을 뿐 그 안에는 항상 헐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분노를 부채질하기만 하면 언제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블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빌런들을 상대하려면 분노의 헐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자제력을 잃고 분노를 일상화한다면 애꿎은 물건만 망가지고 인간관계가 틀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떠한 일에 분노를 느끼면 그 감정을 쉬이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일들을 곱씹느라 잠과 입맛까지 달아나는가? 혹은 스스로 느끼기에도 분노가 넘쳐 좀처럼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무례한 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일이 잦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분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화가 나면 되뇌 변연계에서 뇌간으로 신호가 전달돼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 결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류가 증가하며 근육이 긴장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온몸이 달아날 준비 혹은 싸울 준비 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즉 정말로 싸우거나 달아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이러한 생리적 압박을 덜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때 나름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식호흡이다. 숨을 깊게 들이신 다음 이를 천천히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횡격막 아래에 분포한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주어 흥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심장 박동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러한 느낌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 요가 선생님이 가르쳐준 간단한 팁을 공유하자면 일단 누워라. 사람은 누워서 호흡할 때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니까 말이다. 화가 잔뜩 났는데 누울 공간이 없다면 긴장과 이완의 기술을 활용해 봐도 좋다.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어 그 감각을 느낀 다음 손에 힘을 풀어 이완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얼굴처럼 신체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도 좋다. 예를 들면 이를 악물고 얼굴을 잔뜩 구겼다가 하품하듯 입을 크게 벌리며 표정을 푸는 식으로 긴장과 이완의 느낌을 오롯이 느끼면 된다. 스스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적 없는 해병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있다는 상상을 해봐도 무방하다.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거니는 느낌은 어떠한가? 바다를 싫어한다면? 그럼 아침 이슬이 내려앉은 산이나 숲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라. 마음의 안정을 찾아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땐 다시 생각해 볼 차례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늘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불난데 기름을 끼얹지 않으려면 불만을 표현하되 과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지는 말아야 한다. 분노는 결국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뿐이다. 반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내겐 마냥 명랑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다. 친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그녀는 보이는 것만큼 그리 태평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각보다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편인데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사람을 잘 믿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거울을 보며 웃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마주하며 열심히 웃다 보면 어느새 안면 근육들이 자연스레 움직이게 되어 있다며 그런 다음에는 온종일 그 미소를 잃지 말자고 자기 자신을 다독인다고 말했다. 그녀의 근육이 마음속 감정을 움직여 즐겁다는 정보가 신체를 통해 다시 대뇌로 되돌아가면서 점차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것이다. 사실 내가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사실은 하나다.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수호할 수도 부당한 대우에 반발해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지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절제력을 잃지만 않는다면 분노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단의 선배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퀸터 그라스의 말로 이 장을 가름하고자 한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노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테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남에 대한 분노가 아닌 일종의 자각이요 정의감이다. 매일 3분 습관,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 1.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복식 호흡을 연습한다. 가장 간단한 연습 방법은 일단 자리에 눕는 것이다. 2. 누울 자리가 없다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방법을 활용해보자. 온몸을 다해 주먹을 꽉 쥐어 그 감각을 느낀 다음 손에 힘을 풀어 이완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다. 3. 인적 없는 해변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리고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끼자.